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찰기가 오늘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을 휘젓고 갔습니다. 이례적으로 부산 앞바다를 돌아 울릉도 인근까지 훑은 겁니다. 우리 군은 비상 출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중국 전자정찰기 윈9이 포착된 건 오전 9시 34분. 이어도 서남방으로 들어온 정찰기는 남해를 지나 부산 앞 64km까지 파고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해로 북상해 울릉도 인근 공역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한반도 인근 해상을 훑다시피 한 겁니다. 비상 출격한 우리 F-15K 등이 긴장 고조 행위와 위협 비행을 중지하라는 경고 방송을 보냈지만 중국 정찰기는 훈련 목적이라며 약 4시간 반 동안 해집고 난 뒤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윈9 전자정찰기는 레이더 탐지나 신호 감청이 가능해 우리 군의 작전 활동 정보를 속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일 방공 식별구역을 오가며 줄타기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노골적으로 우리 영역에 치우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 여러 채널을 동원해 중국에 강력 항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죠. 미국이 북한의 해상 차단을 선언하니까 중국은 그 해역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겁니다. 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J자를 그리며 우리 해역을 샅샅이 훑고 갔습니다. 노골적인 무력 시위인데 우리 군보다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 24일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군사 옵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력이 몰려들고 있고 일본 자위대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는 50년 만에 태평양 건너 동해로 잠수함을 보내 북한 선박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정부가에서 이제 패권을 서서히 찾아야 되겠다. 해상 방어선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파워를 더 계속 보여주면서 늘려나가겠다. 올림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오늘 평양으로 돌아간 김영철이 머무는 동안 청와대는 평양의 생각을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청와대 사람들은 낙관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자신들의 패를 서로에게 보여주기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과의 호텔 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며 중매 서는 입장에서 북한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솔직한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이 패를 보여주기 직전까지 왔다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회담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같은 이른바 사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사전 조치에 확답을 줄 경우 우리 정부와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감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입니다. 북한보다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한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김여정의 2박 3일 일정은 우리 정부의 보호 속에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오늘 돌아갈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까지 하면서 시위대를 피해갔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대교를 향하던 김영철이 자유한국당의 항의 시위에 막히자 대한민국은 천안함을 잊지 않는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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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대교 위 초소를 지난 뒤에야 정주행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충돌은 피했습니다. 지나갔다 이제 막. 빨리도 간다 빨리도 가.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경호 인력은 겹겹이 둘러싸며 취재진의 질문을 막았고 부위원장님, 미국과 언제 대하십니까? 비핵화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비공개 조찬이 이루어진 라운지와 김영철이 통째로 사용한 17층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방 안 내내 무표정의 묵묵부답이던 김영철. 북한으로 돌아가는 순간엔 살짝 미소를 띠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만날 수 있다는 김영철의 발언에 답했습니다.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북미 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North Korea, who, by the way, wants to talk. As of last night, you heard that. They want to talk.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북한과 합의했던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일일이 열거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제네바 합의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The Clinton administration spen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They gave them billions. They built things for them.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thing that would be discussed would have to be solely on the focus of them agreeing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사실상 대화의 문턱을 높인 것인데 결국 북미 대화 성사 여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회담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나타난 현상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명명 남지 않은 대화론자가 한 명 더 사퇴한 것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한국계인 조셉 윤 이야기입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로 대표적 대화론자였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이달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방한했을 때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have a credible dialogue, a dialogue that could lead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That is our goal. 윤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는 개인적인 결정이며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쉬움을 표했지만 사표는 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가 아닌 은퇴라는 표현을 쓰며 파장 진화에 나섰지만 백악관 NSC와의 갈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멈춘다면 대화를 시작해도 된다는 이른바 60일 플랜을 주장한 윤 대표를 NSC가 몽상가라 부르며 배제해왔다는 것.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원 비어 송환을 위해 직접 북한에 가는 등 대북 실무를 책임져온 윤 대표는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와 상시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가동하고 있어 북미 대화의 적임자로 거론되었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기싸움 속에 윤 대표가 퇴장함으로써 향후 북미 대화 추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요란했던 김영철의 2박 3일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하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김영철은 이렇게 꽁꽁 봉인된 블랙박스를 들고 다시 군사 분계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얘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 블랙박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일단 북한하고 미국이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를 매개로 간접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뭔가 내놓을 만한 결과는 아직은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계기로 북미는 치열한 외교 전쟁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중매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자, 2월 달력을 보실까요? 자, 펜스 부통령이 도착한 게 8일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영철이 떠난 게 오늘이기 때문에 약 20일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펼쳐진 셈입니다.
자, 북한과 미국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날이 25, 26 그리고 9일, 10일 이렇게 나흘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양자 대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청와대가 스스로를 우리는 중매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만 결국 만나진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비핵화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김영철의 입에서 과연 비핵화라는 단어 이게 나왔는지조차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현격한 입장차가 있다는 건 여러 번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김정은은 우선 핵보유국을 인정해라. 그리고 만약 대화가 열린다면 우리는 핵 군축 회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핵을 먼저 폐기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래야 네. 대화가 열릴 거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걸 봐서 대화라는 어떤 보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매인을 자처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성남, 김정은은 금성녀 이런 셈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남녀를 얘기할 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얘기하는데 북미 관계에 빗대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갈 때 보니까 마지막에 손도 올리면서 살짝 웃으면서 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2박 3일 동안 김영철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네. 자, 김영철이 이렇게 과묵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자, 확신에 찼던 모습으로 서울 불바다 발언하던 그런 모습은 사라졌고요. 결과적으로 2박 3일 동안 김영철은 언론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고요. 빗발치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손을 한 번 흔든 게 다였는데 자, 통일부 출입기자들은 배옥 나온 천혜성 차관과의 면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가 좀 설명을 더 했으면 싶은 건데,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결국 김영철을 한 명씩 다 만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김영철이 마지막에 그나마 이렇게 손을 들고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렇게 많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자, 네. 돌아가면 맨 먼저 김정은에게 방남 성과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김영철은 돌아가서 보고할 정보거리는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는 보고할 거리 많이 챙겨갔는데 결국 우리한테도 저 블랙박스 안에 남길 많은 얘기를 좀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설명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여기 좀 예를 들어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과 미국을 마주 앉게 하려는 대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비밀주의를 일관한 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자, 26일 청와대 안보실 주최 오찬이 있은 다음에 내놓은 자료라는 건 이거였습니다. 382자밖에 안 됐는데 자, 만났다는 그런 단순한 네. 사실 확인이었고요.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 역시 290자밖에 안 됐는데 저것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수준에서 그쳐버렸습니다. 자, 그저께 어제는 점심했다, 오늘은 아침 식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보도자료 요지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난 봐야 이 결실이 맺어진지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선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선으로 최순실 씨에게 구형했던 25년보다도 많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 씨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책임을 최 씨와 측근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와 마찬가지로 뇌물 592억 2,800만 원의 2배인 1,185억 원을 벌금으로 부과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격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선 최종 변론을 하던 국선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길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는가 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작 본인의 결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홀로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무런 의견 표명도 없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하던 국선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전임 변호인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약 한 달 뒤인 4월 6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재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1심 결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심까지 왔는데 네. 오늘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섰다고요? 네, 검찰은 아주 엄벌을 요청했는데 그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국선 변호인단을 거의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오늘 이 국선 변호인단이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현장 기자들도 굉장히 놀랐다는 분위기가 전달됐어요. 네, 박승길 변호사, 국선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최후 변론에 나섰는데 이 박승길 변호사는 이 무지개의 빨강색과 주황색의 경계가 명확치 않은 것처럼 이 진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붉은 기운이 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은데도 너무 많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감옥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선고일에도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네, 선고일에 나와야 하느냐, 안 나와도 되느냐를 두고는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법원 관계자는 이 걸석 재판 중에서도 이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수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월 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30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범으로 묶여있는 혐의가 13개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5가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재판들에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0년 이상, 징역 25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선고 결과인데 네. 국민들이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1, 2심 법원이 생중계를 하겠다고 법원이 밝힌 뒤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들에게는 이 생중계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생중계하는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덜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계속 불출석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데 1심 선고 이후에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죠.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전략 수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10년 전쯤 금융권 인사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금융권 출신 인사가 내가 2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상주 전무는 부인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인사청탁으로 돈 받아서 전달하신 점 인정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고 돌아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어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오늘 오후 재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기관장을 지낸 L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담긴 비망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이상득 8억 원, 이상주 14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L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상주 전무에게 8억 원 돈가방을 건넸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L씨는 또 이상주 전무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14억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무는 가방만 전달했을 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 전무는 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달라며 대질 조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가 L씨의 청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형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63살인 이 남성은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의 친형이었습니다. 숨진 주 씨는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은 막내 동생이 집을 찾았다가 발견됐습니다. 장시경에 소리가 나는데 항상 심장 소음이 많으니까 그냥 갔다는 발견 당시 주 씨의 몸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주 씨의 집 현관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분이 워낙에 평상시에 불을 잠그지 않는 습관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배제 못합니다. 주민들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주 씨가 평소 일을 마친 뒤 밤늦게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나와도 밤늦게 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숨진 주 씨 아파트 일대의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일본군이 한국인 위안부를 집단 총살했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위안부가 한꺼번에 살해된 얼마 후로 판단된 영상인데 동영상에 담겨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시신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습니다. 매장하러 온 중국군 병사가 시신의 양말을 벗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 속 시신은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후 버려진 조선인 위안부입니다. 당시 참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연합군이 작성한 문서에는 텅춘이 함락되기 이틀 전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밝혀진 사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14점을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30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면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이죠.
서울시는 다음 달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된 박문수가 보관하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박문수가 임금에게서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인 1732년, 당시 42세였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박문수가 전라도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는 보고문을 왕에게 올린 소식을 듣고 막내 외삼촌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에는 박문수를 신뢰한 영조가 등장합니다. 당시 박문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보고했지만 기근 상황을 조사하라는 특명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박문수의 실제 행적과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박문수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편지 71건과 그의 후손들이 주고받은 것까지 합하면 모두 1047개입니다. 굶주림과 피폐한 상황이죠. 그리고 물자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편지를 통해서 보면. 이들 편지는 10년 전 도난당했다가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모두 회수됐습니다. 후손들은 이번 기회에 편지들을 천안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손들이 제대로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일부 편지엔 박문수가 병에 시달리면서도 시찰에 나섰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면이 검출된 학교 이야기입니다. 화재 방지 목적에서 과거 건축자재로 인기가 많았던 이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사람 몸에 들어가면 폐암이나 또 후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 성면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정부 조사 결과 전국의 초중고교 2만여 곳 중 70%의 성면이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성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벽하지 못해서 이 학생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부모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학교에선 이 성면 해체 작업이 끝났지만 이 환경단체와 이 학부모 조사 결과 이 성면이 검출되자 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 학교 교실 천장에서 채취한 이 건축 잔여물인데요. 이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 현미경으로 확대한 건데 교실 천장에서 나타난 이 백선면과 또 갈성면이 보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갈성면은 국제적으로도 독성이 강한 성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은 이 학교의 계약을 한 달 늦추고 이 성면 해체 공사를 한 학교를 상대로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성면 제거 공사를 끝난 학교들을 정부가 조사했더니 모두 43곳에서 성면이 나왔는데요. 이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만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성면 해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면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런데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이 학부모들은 성면 제거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표본 채취도 하고 또 지역별, 이 학교별로 모니터링단도 만들어서 이 관리 감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성면 관리 대책 마련과 학부모도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집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죠. 그런데 실제 체감 농도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낮게 나와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치를 재는 측정소가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지역별 미세먼지 수치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체감 농도와 다른 날이 많습니다.
애보만 믿고 애기 옷이나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데 실제로 많이 다르면 뭐 나가서 방비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죠. 서울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모두 25곳. 예보가 정확하려면 측정소의 위치가 적절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설치돼야 하지만 이렇게 공기가 맑은 서울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1 마이크로그램. 인적이 많은 도심의 다른 지역 측정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공원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측정 장치가 사람의 얼굴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생활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순환이 잘 돼 농도가 낮게 나옵니다. 서울시는 숲과 공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행했던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빨래할 때 한 개씩 넣는 캡슐형 세제부터 작은 고체형 변기 세정제까지 가정에서 쓰는 세제 형태가 정말 다양한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어린이들도 쉽게 뜯을 수 있다 보니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영숙 씨는 얼마 전 4살 아들이 얼룩 제거제를 갖고 노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이미 다 젖어 있었고요. 얼굴과 팔다리에 다 바르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가정용 세제의 뚜껑이나 포장이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만 3살에서 4살 어린이 10명 중 1명꼴로 세정제를 마시거나 만져서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래할 때 쓰는 캡슐형 세제와 고체형 표백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 깨물거나 터뜨려서 입에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유아들이 캡슐형 세제 등을 삼키는 사고가 속출하자 어린이 보호용 포장의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활화학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을 의무화하도록. 소비자원은 또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밤새 논의 끝에 오늘 새벽 3시가 지나서야 합의한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릴레이 협상 끝에 오늘 새벽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 아마 가장 큰 폭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평일 40시간, 연장 근로, 휴일 근무까지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겁니다. 휴일 수당은 경영계의 부담을 고려해 중복 할증은 인정하지 않고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1.5배를, 8시간이 넘으면 2배를 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대신 3일절 등 법정 공휴일에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를 공무원에서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게 허용했던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습니다. 국회는 산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각각의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런 법안이 곧 탄생하게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쪽은 영세기업이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근 20명에서 17명으로 직원을 줄인 이 인쇄공장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직원을 다시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 구하기가 그러니까는 원활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아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좀 이 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올 초부터 이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신세계는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했지만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게 현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도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매년 12조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부담만 늘리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주희입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야기 산업부 이동영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뭐죠? 예, 오늘의 키워드는 일석이조냐 양극화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한 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네. 그 이전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일자리를 그만큼 늘려나가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녁이 있는 삶도 누리게 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어야 될 것 같은데 노동계는 그렇지 않네요. 예, 노동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당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현행 근로체계에서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는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라면 60시간을 일주일에 일했을 때 네. 30만 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사람의 이 초과 근무수당은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 넘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주말 수당은 는다는데 이게 총액은 준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노동계에서는 이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이 평소 임금의 200%를 적용해 달라 네. 이런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네. 이 전체 임금 중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네. 생산직 근로자들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폭이 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무직과 생산직도 차이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큰 기업, 작은 기업 반응이 좀 다르던데요. 적용되는 게 좀 다르죠? 예,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당장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50인 이상은 2020년부터 적용이 되죠. 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아예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지금도 복지 혜택이 좋은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지금보다 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는 나중에 적용되거나 네. 아예 적용해서 배제가 되니까 근로복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석이조냐 양극화냐 뭐 그 진단을 오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보다 이제 선진국들은 먼저 이런 제도를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건 없을까요? 자,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기준의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독일에서는 일종의 저축은행 제도 같은 걸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주문이 늘어서 공장을 밤새 돌려야 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을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일한 시간만큼은 추가 휴가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이 정부 당국에서도 좀 더 현실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 이제 곧 본회의 통과되면 실제 적용되고 올 7월부터는 큰 기업들은 적용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을 거라면 정부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동영 부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대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친 비밀주의를 일관한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자, 26일 청와대 안보실 주최 오찬이 있은 다음에 내놓은 자료를 한 건 이거였습니다. 382자밖에 안 됐는데 자, 만났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고요.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 역시 290자밖에 안 됐는데 저것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수준에서 그쳐버렸어요. 자, 그저께 어제는 점심했다, 오늘은 아침 식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보도자료 요지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난 봐야 이 결실이 맺어진지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선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마지막 식사인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선으로 최순실 씨에게 구형했던 25년보다도 많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 씨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책임을 최 씨와 측근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와 마찬가지로 뇌물 592억 2,800만 원의 2배인 1,185억 원을 벌금으로 부과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격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선 최종 변론을 하던 국선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길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는가 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작 본인의 결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홀로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무런 의견 표명도 없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하던 국선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전임 변호인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약 한 달 뒤인 4월 6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재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입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피고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주장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1심 결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심까지 왔는데 오늘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섰다고요? 네, 검찰은 아주 엄벌을 요청했는데 그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국선 변호인단을 거의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이 국선 변호인단이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현장 기자들도 굉장히 놀랐다는 분위기가 전달됐어요. 네, 박승길 변호사, 국선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최후 변론에 나섰는데 이 박승길 변호사는 이 무지개의
빨강색과 주황색의 경계가 명확치 않은 것처럼 이 진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붉은 기운이 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은데도 너무 많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감옥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선고일에도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네, 선고일에 나와야 하느냐, 안 나와도 되느냐를 두고는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법원 관계자는 이 걸석 재판 중에서도 이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수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월 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30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범으로 묶여있는 혐의가 13개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5가지 혐의를 보고문을 왕에게 올린 소식을 듣고 막내 외삼촌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에는 박문수를 신뢰한 영조가 등장합니다. 당시 박문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보고했지만 기근 상황을 조사하라는 특명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박문수의 실제 행적과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박문수가 가족들로부터 받은 편지 71건과 그의 후손들이 주고받은 것까지 합하면 모두 1047개입니다. 굶주림과 피폐한 상황이죠. 그리고 물자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편지를 통해서 보면. 이들 편지는 10년 전 도난당했다가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모두 회수됐습니다. 후손들은 이번 기회에 편지들을 천안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손들이 제대로 보관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일부 편지엔 박문수가 병에 시달리면서도 시찰에 나섰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면이 검출된 학교 이야기입니다. 화재 방지 목적에서 과거 건축자재로 인기가 많았던 이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사람 몸에 들어가면 폐암이나 또 후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 성면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정부 조사 결과 전국의 초중고교 2만여 곳 중 70%의 성면이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성면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벽하지 못해서 이 학생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부모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학교에선 이 성면 해체 작업이 끝났지만 이 환경단체와 이 학부모 조사 결과 이 성면이 검출되자 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 학교 교실 천장에서 채취한 이 건축 잔여물인데요. 이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 현미경으로 확대한 건데 교실 천장에서 나타난 이 백선면과 또 가해성면이 보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가해성면은 국제적으로도 독성이 강한 성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은 이 학교의 계약을 한 달 늦추고 이 성면 해체 공사를 한 학교를 상대로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성면 제거 공사를 끝난 학교들을 정부가 조사했더니 모두 43곳에서 성면이 나왔는데요. 이 학부모들은 정부 대책만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성면 해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면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런데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이 학부모들은 성면 제거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표본 채취도 하고 또 지역별, 이 학교별로 모니터링단도 만들어서 이 관리 감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성면 관리 대책 마련과 이 학부모도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집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죠. 그런데 실제 체감 농도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낮게 나와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치를 재는 측정소가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지역별 미세먼지 수치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체감 농도와 다른 날이 많습니다. 앨범만 믿고 애기 옷이나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데 실제로 많이 다르면 뭐 나가서 방비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죠. 서울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모두 25곳. 예보가 정확하려면 측정소의 위치가 적절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이 지역의 중심 생활권에 설치돼야 하지만 이렇게 공기가 맑은 서울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1 마이크로그램. 인적이 많은 도심의 다른 지역 측정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가 공원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측정 장치가 사람의 얼굴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생활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순환이 잘 돼 농도가 낮게 나옵니다. 서울시는 숲과 공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행했던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빨래할 때 한 개씩 넣는 캡슐형 세제부터 작은 고체형 변기 세정제까지 가정에서 쓰는 세제 형태가 정말 다양한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어린이들도 쉽게 뜯을 수 있다 보니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영숙 씨는 얼마 전 4살 아들이 얼룩 제거제를 갖고 노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이미 다 젖어 있었고요. 얼굴과 팔다리에 다 바르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가정용 세제의 뚜껑이나 포장이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만 3살에서 4살 어린이 10명 중 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재판들에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0년 이상, 징역 25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선고 결과인데 국민들이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1, 2심 법원이 생중계를 하겠다고 법원이 밝힌 뒤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들에게는 이 생중계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생중계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덜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계속 불출석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데 1심 선고 이후에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죠.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전략 수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10년 전쯤 금융권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금융권 출신 인사가 내가 2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상주 전무는 부인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인사 청탁으로 돈 받아서 전달하신 점 인정하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고 돌아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어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오늘 오후 재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기관장을 지낸 L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담긴 비망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이상득 8억 원, 이상주 14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L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상주 전무에게 8억 원 돈가방을 건넸고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L씨는 또 이상주 전무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14억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무는 가방만 전달했을 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 전무는 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을 불러달라며 대질 조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가 L씨 청탁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형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63살인 이 남성은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의 친형이었습니다. 숨진 주 씨는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은 막내 동생이 집을 찾았다가 발견됐습니다. 자식 중에 소리가 나는데 그냥 항상 생각 도움이 많으니까 생각을 다 달라. 발견 당시 주 씨의 몸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주 씨의 집 현관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분이 워낙에 평상시에 불을 잠그지 않는 습관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배제 못합니다. 주민들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주 씨가 평소 일을 마친 뒤 밤늦게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나와도 밤늦게 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숨진 주 씨 아파트 일대의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일본군이 한국인 위안부를 집단 총살했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위안부가 한꺼번에 살해된 얼마 후로 판단된 영상인데 동영상에 담겨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시신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습니다. 매장하러 온 중국군 병사가 시신의 양말을 벗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영상 속 시신은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후 버려진 조선인 위안부입니다. 당시 참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연합군이 작성한 문서에는 텅춘이 함락되기 이틀 전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밝혀진 사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14점을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30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면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책임이죠. 서울시는 다음 달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된 박문수가 보관하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박문수가 임금에게서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인 1732년, 당시 42세였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박문수가 전라도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찰기가 오늘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을 휘젓고 갔습니다. 이례적으로 부산 앞바다를 돌아 울릉도 인근까지 훑은 겁니다. 우리 군은 비상 출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중국 전자정찰기 윈9이 포착된 건 오전 9시 34분. 이어도 서남방으로 들어온 정찰기는 남해를 지나 부산 앞 64km까지 파고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해로 북상해 울릉도 인근 공역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한반도 인근 해상을 훑다시피 한 겁니다.
비상 출격한 우리 F-15K 등이 긴장 고조 행위와 위협 비행을 중지하라는 경고 방송을 보냈지만 중국 정찰기는 훈련 목적이라며 약 4시간 반 동안 해집고 난 뒤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윈9 전자정찰기는 레이더 탐지나 신호 감청이 가능해 우리 군의 작전 활동 정보를 속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오가며 줄타기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노골적으로 우리 영역에 치우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 여러 채널을 동원해 중국에 강력 항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죠. 미국이 북한의 해상 차단을 선언하니까 중국은 그 해역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겁니다. 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J자를 그리며 우리 해역을 샅샅이 훑고 갔습니다. 노골적인 무력 시위인데 우리 군보다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 24일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군사 옵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력이 몰려들고 있고 일본 자위대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는 50년 만에 태평양 건너 동해로 잠수함을 보내 북한 선박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정부가에서 이제 패권을 서서히 찾아야 되겠다. 해상 방어선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파워를 더 계속 보여주면서 늘려나가겠다. 올림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오늘 평양으로 돌아간 김영철이 머무는 동안 청와대는 평양의 생각을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청와대 사람들은 낙관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자신들의 패를 서로에게 보여주기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철과의 호텔 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며 중매 서는 입장에서 북한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솔직한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이 패를 보여주기 직전까지 왔다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회담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같은 이른바 사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사전 조치에 확답을 줄 경우 우리 정부와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감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입니다. 북한보다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한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김여정의 2박 3일 일정은 우리 정부의 보호 속에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오늘 돌아갈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까지 하면서 시위대를 피해갔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대교를 향하던 김영철이 자유한국당의 항의 시위에 막히자 대한민국은 천안함을 잊지 않는다. 김영철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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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대교 위 초소를 지난 뒤에야 정주행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충돌은 피했습니다. 지나갔다 이제 막. 빨리도 간다 빨리도 가.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경호 인력은 겹겹이 둘러싸며 취재진의 질문을 막았고 부위원장님, 미국과 언제 대하십니까? 비핵화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비공개 조찬이 이루어진 라운지와 김영철이 통째로 사용한 17층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방안 내내 무표정의 묵묵부답이던 김영철. 북한으로 돌아가는 순간엔 살짝 미소를 띠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만날 수 있다는 김영철의 발언에 답했습니다.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북미 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North Korea, who, by the way, wants to talk, as of last night, you heard that. They want to talk.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북한과 합의했던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일일이 열거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제네바 합의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The Clinton administration spen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They gave them billions. They built things for them.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thing that would be discussed would have to be solely on the focus of them agreeing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사실상 대화의 문턱을 높인 것인데 결국 북미 대화 성사 여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회담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나타난 현상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명명 남지 않은 대화론자가 한 명 더 사퇴한 것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한국계인 조셉 윤 이야기입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로 대표적 대화론자였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달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방한했을 때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have a credible dialogue, a dialogue that could lead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That is our goal. 윤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는 개인적인 결정이며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쉬움을 표했지만 사표는 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가 아닌 은퇴라는 표현을 쓰며 파장 진화에 나섰지만 백악관 NSC와의 갈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멈춘다면 대화를 시작해도 된다는 이른바 60일 플랜을 주장한 윤 대표를 NSC가 몽상가라 부르며 배제해왔다는 것.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원 비어 송환을 위해 직접 북한에 가는 등 대북 실무를 책임져온 윤 대표는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와 상시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가동하고 있어 북미 대화의 적임자로 거론되었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기싸움 속에 윤 대표가 퇴장함으로써 향후 북미 대화 추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요란했던 김영철의 2박 3일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하게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김영철은 이렇게 꽁꽁 봉인된 블랙박스를 들고 다시 군사 분계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얘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 블랙박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일단 북한하고 미국이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를 매개로 간접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뭔가 내놓을 만한 결과는 아직은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계기로 북미는 치열한 외교 전쟁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중매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자, 2월 달력을 보실까요? 자, 펜스 부통령이 도착한 게 8일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영철이 떠난 게 오늘이기 때문에 약 20일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펼쳐진 셈입니다. 자, 북한과 미국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날이 25, 26 그리고 9일, 10일 이렇게 나흘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양자 대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청와대가 스스로를 우리는 중매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만 결국 만나진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비핵화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김영철의 입에서 과연 비핵화라는 단어 이게 나왔는지조차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현격한 입장차가 있다는 건 여러 번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김정은은 우선 핵보유국을 인정해라. 그리고 만약 대화가 열린다면 우리는
핵 군축 회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핵을 먼저 폐기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래야 대화가 열릴 거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걸 봐서 대화라는 어떤 보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매인을 자처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성남, 김정은은 금성녀 이런 셈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남녀를 얘기할 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얘기하는데 북미 관계에 빗대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갈 때 보니까 마지막에 손도 올리면서 살짝 웃으면서 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2박 3일 동안 김영철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네. 자, 김영철이 이렇게 과묵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자, 확신에 찼던 모습으로 서울 불바다 발언하던 그런 모습은 사라졌고요. 결과적으로 2박 3일 동안 김영철은 언론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고요. 빗발치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손을 한 번 흔든 게 다였는데 자, 통일부 출입기자들은 배옥 나온 천해성 차관과의 면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가 좀 설명을 더 했으면 싶은 건데,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결국 김영철을 한 명씩 다 만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김영철이 마지막에 그나마 이렇게 손을 들고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렇게 많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자, 네. 돌아가면 맨 먼저 김정은에게 방남 성과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김영철은 돌아가서 보고할 정보거리는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는 보고할 거리 많이 챙겨갔는데 결국 우리한테도 저 블랙박스 안에 남길 많은 얘기를 좀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설명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여기 좀 예를 들어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과 미국을 마주 앉게